라디오 독서실. 어제에 이어 오늘 라디오 독서실 김수미의 소설 아무도 오지 않는 밤 들려드립니다. 이 소설은 남편이 시아버지의 전 재산을 주식으로 날리자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나가며 202호 여자에게 돈 3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서 받아서 쓰라고 하지요. 그때부터 여자는 202호 여자가 돌아왔는지 신경이 쓰이고요.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남편과 산책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시아버지 역시 신경이 쓰입니다. 주인공은 빈집에서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와 202호 여자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지만요. 아무도 오지 않는 밤입니다. 주인공의 치밀한 내면 묘사가 인상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지요. 지금부터 성우 윤설아 씨의 낭독으로 김수미의 소설 아무도 오지 않는 밤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김숨. 두 번째. (10시가) 다 되도록 노인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남편도 그리고 202호 여자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녀는 식탁을 치울 수도 마음 편히 잠들 수도 없었다. 노인은 지금 어느 골목을 헤매고 있는가? 설마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남편은 일부러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노인 때문에 노인과 쓸데없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인이 죽은 듯이 잠들기를 기다리느라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노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선 뒤부터 남편의 귀가가 늦는 날이 많아졌다. 8시나 9시쯤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노인이 잠든 뒤에야 술에 취해서는 돌아오는 날들이. 노인은 정말 입대껏 모르고 있었던 걸까? 그것 또한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여태까지 원망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을까? 아들이 달랑 남편뿐이라지만 전 재산이던 빌라 판돈을 노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날려버렸는데도. 정말이지 뜬금없게도 노인이 그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온 것은 2달쯤 전이었다. 그날 남편은 8시 전에 퇴근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 저녁 식탁을 차렸다. 그녀가 따로 대접에 떠준 찌개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다 말고 노인이 문득 남편에게 물어왔다. 그래, 8천만 원이 틀림없지? 남편도 그녀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는 아니어도 된다. 다는 아니어도.
노인은 중얼거리고 숟가락으로 건져 올린 김치 쪼가리를 입으로 가져갔다. 9천만 원을 다 줄 필요는 없지. 입을 우물우물 하다 말고 또다시 그렇게 중얼거렸다. 4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구나. 4천만 원이라뇨? 남편이 그제야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고 노인에게 물었다. 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다는구나. 아파트요? 노인에게 그렇게 물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그녀였다. 실버타운이라고? 3천만 원만 내면 당장이라도 입주를 할 수 있다지 뭐냐. 노인은 남편과 그녀의 중간, 텅 빈 공간을 두 눈으로 더듬거렸다. 날마다 운동도 시켜주고 때마다 관광버스로 여행도 데리고 다닌다지 뭐냐. 상주하는 간호사도 있어서 약도 꼬박꼬박 챙겨준다니. 여태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가 그럭저럭 붙었겠지. 노인은 그러니까 빌라 판돈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만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8천만 원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서 노인에게는 은행에 적금으로 묶어놓았다고 안심시켜 놓았었다. 은행 이자가 6%라 쳐도 8천만 원이면 1년에. 요즘 이자를 6%까지 주는 은행이 어디 있대요? 남편이 버럭 짜증을 냈다. 8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도둑놈들이 아닌 이상해야 은행들이 그 정도 이자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고작 해야 3%가 조금 넘는 게 요즘 은행 이자란 말이에요. 8월 전에는 들어갔으면 싶다. 날이 아주 더워지기 전에 말이다. 날이 너무 더워지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니. 노인은 그리고 먼저 식탁에서 일어섰다. 평소보다 늦은 밤 산책을 나갔다. 그날 이후 노인은 더는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제 또 노인이 4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올지 모른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워낙에 속을 알 수 없는 노인네이니. 더구나 8월 전에는 들어갔으면 싶다고 못 박지 않았나. 그렇지만 4천만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더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 천지일 것이다. 친정엄마가 큰오빠네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산후조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녀는 8월 전까지 남편이 4천만 원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출산 예정일이 8월 초였다. 노인네도 내가 아기를 낳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2달 뒤면 태어날 손자에 대해 어쩌면 저다지도 무심할 수 있단 말인가. 남 손자도 아니고. 노인만 없으면 저 방을 아이 방으로 꾸밀 수 있을 텐데.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서인지 그녀는 부쩍 노인이 차지한 작은 방을 아이 방으로 꾸미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는 방이 고작 2칸이었다. 큰 방은 그녀 부부가, 작은 방은 노인이 쓰고 있었다. 노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작은 방은 옷방으로 썼었다. 거실은 소파도 들여놓지 못할 만큼 좁았다. 아들이라고 했으니 파란색으로 벽지도 새로 바르고 커튼도 달면 좋으련만. 친구가 준다고 한 요람을 놔줄 것도 마땅찮았다. 요람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큰방 침대를 버려야 할 판이었다. 임신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면 뱃속 아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쏙 빼닮는다지. 그녀는 노인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에게는 친할아버지가 아닌가. 노인의 어수룩하게 처진 눈매와 긴 인중을 빼닮은 아이가 태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요즘 들어 부쩍 남편이 노인을 닮아도 지나치게 닮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며느리인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지만 남편에게는 친아버지가 아닌가. 일찌감치 죽어 사진으로 밖에는 본 적 없는 시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내인 자신에게까지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것마저 다 노인을 닮아서인 것만 같았다. 그녀는 거실로 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엄마, 저예요. 벌써 주무셨어요? 아휴, 9시만 넘으면 그렇게 잠이 쏟아진다. 어떻게, 네 시아버지는 잘 계시냐? 언제부턴가 친정어머니는 그녀와 전화통화할 때 노인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물어왔다. 임신한 뒤로 만성두통처럼 그녀를 괴롭히는 짜증과 우라의 근원이 시아버지인 노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빤히 알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오리뼈곤 국물을 한 주전자는 잡수셨을 거예요. 그 노인네도 원 100살까지 살겠네. 엄마, 괜히 그런 말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너는 어떻게 먹는 건 잘 먹고? 시아버지가 온종일 집에 붙어 있어서 그런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눈치가 보여 해먹을 수가 있어야죠. 온종일 감시당하는 것 같은 게 징역살이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양로원 같은 데라도 다니면 오죽 좋아요. 바둑 같은 거라도 두러 다니든가요. 예, 놔둬라. 놔둬. 것도 다 성격이다.
20분 넘게 계속된 통화를 끝내고 그녀는 노인이 쓰는 방에 들어와 있었다. 2, 3일에 한 번 청소기를 들고 그 방에 들기는 했지만 그녀는 낯선 이의 방에 몰래 숨어든 것처럼 꺼려지고 불안했다. 3평이나 될까? 방 안에 가구라고는 거울이 달린 외짝 장롱과 철제 책상, 텔레비전, 2단 서랍장이 전부였다. 아들 집으로 들어오면서 노인은 살림을 거의 다 버렸다. 노인만큼이나 오래되고 고장나 쓸만한 살림이 워낙 없기도 했다. 옷걸이에 꿰어 벽에 걸어놓은 쥐색 잠바에 그녀의 시선이 저절로 갔다. 마치 노인의 혼이 쏙 빠져나가 버리고 그럴싸한 허울만 남아 벽에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노인은 코디네이션 하듯 잠바 밑에 검은 기지바지를 받쳐 걸어놓은 것이었다. 잠바 위에 베레모까지 슬쩍 걸쳐 놓아서일까? 그녀는 베레모를 들추면 노인의 뭉그러진 빨랫비누 같은 얼굴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베레모를 들추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책상 쪽으로 움직여갔다. 책상 위에는 노인이 필사 중인 성경책과 초등학생용의 칸칸이 널찍한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새 20권도 넘는 전기문을 다 필사한 걸까? 노인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종교심 때문이 아니리라. 노인은 신자가 아니었다. 신자가 아닐 뿐 아니라 노인에게는 이렇다 할 종교가 없었다. 신자가 아니면서 성경을 필사한다는 사실이 그녀는 어쩐지 우습고 괜한 수고만 같았다. 더구나 오리뼈곤 국물을 떠먹을 때조차 덜덜 떨리는 그 손으로 필사는 무슨... 그러나 필사는 아무 할 일 없는 노인에게 취미이자 소일거리 일이라. 노인은 성경에 적힌 글자들을 그대로 한자 한자 공책에 옮겨 적으면서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견디기라도 하는 걸까? 이 성경책도 틀림없이 골목 어디선가 주워온 거겠지. 그녀는 책상 밑으로 넣어놓은 의자를 꺼냈다. 그 위에 엉덩이를 반쯤 걸치고 앉았다. 노인이 공책에 옮겨 적은 글자들을 한자 한자 지워 없애듯 읽어 내려갔다.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이 할지니라. 어찌나 꾹꾹 눌러 썼는지 글자들은 노인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인 개미들만 같았다. 어지럽게 소용돌이치는 지문에 짓눌려 비명횡사한 개미들이 공책 위에 일렬 횡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줄과 간격을 또박또박 맞추어서.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글자들은 한 획 한 획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몇 줄 건너뛰어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니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한자 한자 소리내어 읽어나가는 동안 노인을 향한 실뿌리처럼 자잘하고 어수선하며 수십 가닥이던 감정들이 뒤엉키고 비비꼬여 한 가닥을 이루었다. 굵고 분명해진 한 가닥의 감정. 그것은 뜻밖에도 미움이나 연민 같은 감정이 아니라 공포감이었다. 무서운 노인네지 뭐야.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눈가에 바르르 경련이 일도록 베레모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아무래도 벽에 걸린 베레모 속에 노인의 얼굴이 숨어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베레모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베레모로 손을 뻗었다. 베레모를 확 밀쳐내는 동시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내질렀다. 베레모가 내던져지듯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베레모 뒤에 감추어져 있던 것. 그것은 그저 못대가리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노인의 얼굴이 방 안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빤히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었다. 베레모를 주워 제자리에 걸어둘 생각도 않고 그녀는 서둘러 노인의 방을 나왔다. 노인의 방문을 꼭 닫아둔 뒤 그녀는 202호에 다녀왔다. 노인이 꿔주었다는 돈 30만 원을 받아오기 위해. 그렇다고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30만 원을 받아내야 하는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꾸만 신경이 쓰였고 오늘 밤 편히 잠들기 위해서라도 받아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산딸이 가까우면서 불면에 시달렸고 어젯밤만 해도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2호 여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과 딸도. 매일 이렇게 늦는가? 202호 여자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그녀는 짜증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오늘 밤 돈을 꼭 갚겠다고 했으면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아버지 뻘일 노인의 돈을 꼬갔으면. 그렇지만 202호 여자가 돌아오지 않는 데는 다 사정이 있을 것이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인지 그녀는 다른 이들은 집에 돌아왔는지 궁금해졌다. 다들 여느 날 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왔는지. 그녀는 계단에 난 창문에 붙어서서 앞 빌라를 살폈다. 앞 빌라는 그녀가 살고 있는 빌라와 10발짝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4층 빌라였는데 불이 켜진 창문이 하나도 없었다.
다들 돌아와 벌써 잠든 걸까? 아니면 다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걸까? 노인과 남편, 그리고 202호 여자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그녀는 어쩌면 다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니까 다들 11시가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노인을 걱정하면서 그녀는 한편으로는 노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솔직히 노인이 산책을 위해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노인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곤 했던 것이다. 노인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대로 멀리 어디론가 가버렸으면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면 오죽 좋을까. 그래서인가 산책을 끝낸 노인이 스스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설 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실망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노인의 손에 고물이라도 들려있으면 우라가 치밀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생전 딸 집에도 다니러 가지 않는 노인이지 않던가. 지하철만 타면 갈 수 있는 딸 집에도 남편이 4천만 원을 해주지 않는 한 노인이 갈 만한 데라고는 양로원 뿐이리라. 그녀는 노인이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와 4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올 것만 같아 불안했다. 남편이 아닌 그녀에게. 노인이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의 의지나 의사라고는 전혀 없는 듯하지만 노인은 스스로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며느리인 그녀에게 일상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철저히 겉돌며 내가 오리뼈 고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온종일 오리뼈를 고아대는 노인네가 아닌가.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영정사진을 거실벽에 보란듯이 걸어놓은 것만 봐도 자신의 죽음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걸 수시로 아들 며느리에게 일깨워주려는 꿍꿍이 속이었을까. 넉 달 전쯤 노인은 그녀와 한마디 상의 없이 자신의 영정사진을 거실벽에 걸어놓았다. 아버님한테 저 영정사진 좀 떼라고 해요. 볼 때마다 섬뜩해 죽겠지 뭐해요. 꼭 죽은 사람을 보는 것만 같잖아요. 그녀는 질색을 하면서 남편에게 그 말을 대여섯 번은 했다. 그러나 영정사진은 여전히 거실벽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깨름칙한 것뿐만 아니라 영정사진 속 노인의 옷차림마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영정사진 속 노인이 말끔하게 차려입은 개량 한복은 하필 그녀가 사준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백화점 지하 매장에서 70%나 세일된 가격으로 샀다. 그녀는 일부러 가격표를 떼지 않고 노인에게 주었다. 싸게 사놓고도 그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를 노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녀는 급기야 노인이 개량 한복을
세일된 가격으로 샀다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을 것만 같은 의심이 들었다. 오리뼈를 고지 말라고 말해야겠어. 노인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지만 그녀로서는 202호 여자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노인이 언제 돌아올는지 또한 알 수 없었다. 더구나 그녀의 집으로 들어와 사는 동안 노인의 귀가가 그렇게까지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노인은 경조사나 볼 일이 있어 외출했다가도 9시 전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여자가 잠들 때까지 가능한 나오지 않았다. 여자가 잠든 새벽에야 방에서 나와 몽유병자처럼 거실과 부엌을 어슬렁거렸다. 차라리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더라면, 그랬더라면 살림과 아이를 맡기고 직장일을 다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과 동시에 넌덜머리가 난다면서 직장을 때려치웠지만 그녀는 직장 생활이 그립기도 했다. 남편의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언제 아파트를 장만하고 남들처럼 아이를 키우겠는가.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취직이 아주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중소공장에서 격리일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중소공장으로부터 격리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오늘 밤 안으로 돌아오겠지. 노인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남편은 4천만 원을 구하는 중일까? 그 많은 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덥석 구한다고 해도 문제였다. 빌리는 순간 4천만 원은 고스란히 남편이 떠안아야 할 빚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다. 갚아야 하는 빚으로 치자면 4천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다. 4천만 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그녀는 오늘 밤 안으로 어떻게든 202호 여자한테서 30만 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강박이 들었다. 그 돈을 오늘 밤 안으로 받아내지 못하면 영영 못 받을 것만 같은 불안이 엄습하기까지 했다. 고약한 노인네. 이왕 줄 거면 직접 받아서 줄 것이지. 그런데 노인네가 202호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준 것일까? 그녀는 아무래도 노인이 202호 여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빌려주지도 않고 빌려줬다고 할 양반은 아니지 않은가. 노인은 그렇다 쳐도 아무리 급해도 윗집 사는 노인네한테 돈을 다 빌릴까. 그녀는 자신 같으면 아무리 한 빌라에 살고 있는 노인이라도 30만 원을 빌려달라는 소리가 선뜻 나오지 않았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202호 여자가 돌아오면 알겠지. 202호 여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녀는 식탁을 치우려다 관두고 침대에 가서 누웠다. 잠결에 그녀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둔중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였다.
그녀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3, 4초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켰다. 202호 여자가 돌아온 게 아닐까?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거실로 나갔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202호 여자가 돌아왔다고 해도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에는 지나치게 늦은 시간이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날 이상한 여자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어서 돌아오기를 내가 이렇게나 애타게 기다렸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알기나 할까. 돌아오지 않는 동안 내가 그녀의 집을 2번이나 찾아갔다는 것을. 그녀는 202호를 찾아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현관문이 열리고 202호 여자의 남편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당황스럽고 민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가 윗집에 사는 여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계세요? 집사람 말입니까? 남자의 눈이 조금 커졌다. 네. 집사람은 왜... 혹시 잊어버리셨나 해서요. 남자가 무슨 말이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주머니가 꼬간 돈을 꼭 갚겠다고 하셨다지 뭐예요. 꼭. 그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배가 조금 당겼다. 꼬간 돈이요? 그녀는 퍼뜩 202호 여자의 남편한테서라도 노인이 꿔준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그 돈을 오늘 밤 안으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었다. 저희 시아버지가 아주머니한테 30만 원을 빌려주셨나 봐요. 그 돈을 저한테 갚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럴 리가요. 여간에서는 남한테 돈을 구는 사람이 아닌데. 남자가 얼른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주머니는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집사람이 돈을 꽂을 리가 없을 텐데.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202호 아주머니가 30만 원을. 아주머니는 아직. 집사람은. 당황해하던 남자의 얼굴이 시멘트처럼 굳었다. 남자의 등 뒤에서 조용히 아빠 하고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사람은. 남자는 한숨 끝에 입을 다물어 버렸고 그녀를 2초간 빤히 바라보다 현관문을 닫았다. 저기. 그녀는 닫혀버린 현관문에 선뜻 돌아서지지가 않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뭔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인가? 이렇게나 밤늦게 빚쟁이처럼 찾아온 것이 기분 나쁘기라도 한 것인가? 여간에서는 돈을 꾸지 않는 사람이라니. 그럼 노인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다들 언제야 돌아오려고 여태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계단에 발을 올려 내디디려다 말고 내려 디뎠다. 빌라 입구에 서서 목을 빼고 골목을 내다보았다. 재능 슈퍼 간판 불빛과 전봇대에 설치해놓은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골목은 아주 어둡진 않았다. 누군가 골목을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노인인가 했는데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었다. 남학생은 빌라를 지나쳐갔다. 셔터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지능 슈퍼 간판 불빛이 꺼졌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골목을 걸어 내려갔다. 발이 부은 탓에 슬리퍼를 헐떡헐떡 끌면서 골목을 헤매는데 어느 집 대문 앞에 내놓은 장롱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자개 장롱이었다. 퍼즐처럼 이어붙인 자개들이 어둠 속에서 야릇한 빛깔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에 홀리기라도 한 듯 장롱 가까이 다가갔다. 노인이 혹 저 자개 장롱 안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이 주운 자개 장롱을 다른 누군가가 주워가기라도 할까봐 그 안에 들어가 웅크려 있다 깜빡 잠든 게 아닐까? 그녀는 한 발짝 더 자개 장롱에 다가섰다. 자개 장롱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한순간 숨을 멈추고 자개 장롱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자개 장롱 속은 그러나 텅 비어 있었다. 그녀 자신이라도 들어가 웅크려 잠들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텅. 그녀는 그 텅 빈 공간을 응시하면서 느닷없이 당겨오는 배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또다시 노인의 방에 들어와 있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 책상에 바짝 몸을 당겨 앉고 볼펜을 집어들었다. 르라는 글자 위에 볼펜 촉을 가져다 댔다. 습자지가 그 위에 덧대어져 있기라도 한 듯 똑같이 르를 그려나갔다. 덧쓴 꼴이 되어 르는 다른 글자보다 굵고 진해져서는 유별나게 튀어 보였다. 그녀는 르 다음에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글자들도 똑같이 그려나갔다.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쳤고 린마에서 발행하여 림몬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 베. 설마 저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테지. 그녀는 문득 노인이 장롱 속에 숨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노인이 주워 모은 고물들 속에 숨어 혼몽에 취해 있을 것만 같은. 그녀는 장롱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설마. 그녀는 그러면서도 기어이 장롱 손잡이로 손을 뻗었다. 손잡이를 슬쩍 움켜잡았다. 덜커덕 소리가 나도록 장롱문을 열었다. 주저하면서도 황급히 장롱 속을 살피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 고물들로 꽉 차 있어야 할 장롱 속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골목에 내놓아져 있던 자기 장롱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장롱 속 텅 빈 공간과 자기 장롱 속 텅 빈 공간이 오버랩되면서 그녀는 그 텅 빈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은 현기증을 느꼈다. 노인네가 고물들을 다 어디다 치운 것일까? 전날 저녁에도 노인네는 밥솥을 주워오지 않았던가? 흘끔흘끔 내 눈치를 살피며 얼른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던가? 그녀는 장롱문을 도로 꼭 닫았다. 다시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 노트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머뭇머뭇하더니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다. 샘의 족보는 이러하다. 샘은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아르팍삿을 낳았다. 아르팍삿은 35세에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우는 30세에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를 낳은 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의 손이 볼펜을 집어들었다. 손등의 심줄들이 붉어지도록 힘을 주어 글자 위에 글자를 덧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낳았다. 낳은 뒤 어느 순간 마비된 듯 볼펜을 움켜잡은 손의 움직임을 멈추었다. 너무 꽉 누르고 있어서인지 볼펜에서 잉크가 흘러나와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웅덩이는 점점 넓고 짙어졌고 웅덩이 속으로 글자들이 수몰되듯 빨려 들어갔다. 낳고 또 낳아 동아줄처럼 질긴 족보로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이 야밤처럼 검은 웅덩이 속으로 수장되고 있었다. 그녀는 웅덩이를 넓히기라도 하듯 둥그렇게 원을 그렸다. 노트 위의 글자들이 한 글자도 빠트림없이 웅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다 한순간 몸을 일으켰다. 노인도 남편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202호 여자도. 들통 속 오리뼈 국물은 바닥까지 졸아들어 있었다. 한국자도 못되게 졸아든 국물 속에서 뼈들이 악다구니를 쳐댔다. 그녀는 가스레인지 불을 한껏 올렸다. 가스레인지 불이 허기진 날짐승의 혀처럼 들통 바닥을 핥아댔다. 국물이 졸아들어 뼈들밖에는 남지 않을 때까지 그녀는 꼼짝 않고 지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목은 열기를 견디느라 땀으로 번들거렸다. 국물이 졸아들다 못해 뼈들이 허옇게 말라갔다. 오늘 밤 노인은 한 숟가락의 오리뼈 국물도 목구멍으로 흘려넣지 못하리라. 그녀는 뚜껑을 꼭 닫고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밤새 틀어놓는다 해도 오리뼈 고는 냄새가 뿌리 뽑히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환풍기를 틀었다. 그녀는 노인의 영정사진을 한번 바라본 뒤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빌라 계단을 내려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노인을 찾기 위해. 그녀가 노인을 찾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202호 여자가 돌아와 있기를 바라며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 한바탕 신명나게 놀고 가랍신다. 라디오 독서실 김수미의 소설 아무도 오지 않는 밤 들으셨고요. 이광수의 여러분 연주로 청령 푸살 행복한 문학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